부산 올 때마다 제가 이제 고민되는 게 아, 전날 와서 일정을 소화하느냐, 뭐 일찍 와서 일정을 소화하느냐 이걸 고민하는데 항상 이렇게 새벽에 기차 타고 온 날은 이 시간쯤 되면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막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대표님께서 물을 주셔가지고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아, 아마 인쇄 자료에 있는 내용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세션과 동시에 옆방에서 저희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에 관련해서 포럼을 진행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열에너지를 잘 쓰는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기기와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힙펌프 기술이고, 그래서 각 국가별로 해서 이전에 미뤄뒀던 기술 개발이나 그다음 정책적인 지원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항상 이제 말씀드렸듯이 효율향상 PD가 왜 힙펌프를 담당하고 R&D 기획하는지에서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5월 달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있었던 산업부의 초격차 프로젝트 11가지의 아이템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 신산업에 효율향상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효율향상 부분이 타이틀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 타이틀에 있는 내용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힙펌프가 역할을 담당해야지만 앞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에너지 효율 향상, 뭐 제가 맡고 있는 임무와 힙펌프의 연관이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이 자료를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가 생산돼서 중간에 전환 단계를 거쳐가지고 산업에서도 쓰이고 건물에서 쓰이고 수송에서도 쓰이고, 그다음에 일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들은 뭐 하천수로 나가든지 대기 중으로 버려지든지 이렇게 못 쓰고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산업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좀 더 잘 쓰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건물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좀 더 잘 쓰기 위한 방법, 수송에서 쓰이는 각각의 에너지를 좀 더 잘 쓰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효율 향상이고요. 그래서 수요단에서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겠지만, 물리적인 차원도 있지만, 저희 이제 어떤 부가가치 혹은 GDP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활동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의 투입량을 줄이는 게 또 이제 효율 향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닌가요? 그렇군요. 쓸 수 있는 게 없나 보죠? 예. 가서 해야 되나? 예. 어, 결국에는 여기 있는 건물, 수송, 산업 각각에 대해서 에너지를 쓰는 방법은 전기를 사용하든 혹은 뭐 동력기기를 사용하든 열을 사용하든 형태는 많겠지만 통상 전체 수요단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반 정도는 열의 형태로 소비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힙펌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효율 향상 쪽에서 힙펌프에 관련된 사항들을 항상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은 산업 건물 수송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수요량을 줄이는 게 메인 임무고요. 그와 동시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뭐 증가를 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미션이 각 국가별로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뭐 시간 차이는 있지만 효율도 높이면서 저탄소화를 이루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지금의 이제 미션이고 임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전략이나 혹은 R&D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 과정에서 논의가 되는 게 효율도 높이면서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아이템들을 목록화하고 그 목록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상 이제 저탄소화라고 하면은 전기화를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전기화를 많이 추진하다 보면은 전체 사이클로 봤을 때는 효율을 희생하는 기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용인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7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올해 그 JP모건의 에너지 페이퍼에 나온 표지고, 결국에는 이제 무탄소, 저탄소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전기화가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리뉴어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 소스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이런 세상을 이렇게 표지로 보이고 있는데 그림이 그렇게 막 밝고 명랑하진 않아요. 상당히 좀 우울한 부분이 있고 그 에너지 페이퍼 내용을 읽어보셔도 전기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허들과 어려운 사항들, 그러니까 이슈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가 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화에 대한 방향은 모든 국가가 거의 유사하게 추구를 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상황이나 산업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진도엔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그래프에 스칸디나비아 쪽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상당히 전기화의 비율이 높죠. 뭐 수력이라든지 이렇게 풍부하게 있으면은 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곳으로 전환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 종축의 축이 다르잖아요. 10에서 70%인데 밑에 있는 그래프는 8에서 32%입니다. 그래서 축 자체가 좀 다르고 보시면은 중국은 놀랍게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기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한 최근 3년 정도 내에 발간된 자료들을 보면은 중국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나름 현재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5년, 10년 정도의 계획을 잘 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힙펌프 관련된 사항들은 예전보다는 상당히 정밀한 자료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속도를 내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런 전기화 과정에서 혹은 무탄소, 저탄소화하는 과정,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결국에는 약간의 전기 에너지를 들여서 열을 옮기는 게 이제 힙펌프의 원리고, 힙펌프가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 구동식 힙펌프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흡수식이나 흡착식도 있긴 하지만 전체 마켓의 대부분은 전기 구동식 힙펌프가 얘기를 하고 있고 스키매틱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사이클 선도 네 가지의 이제 영역으로 나눠지는 사이클 선도가 잘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IEA에서 발표한 넷제로 로드맵 같은 경우 2023년 업데이트 버전을 봐도 전 버전보다 힙펌프에 대한 언급이 훨씬 많이 늘었거든요. 언급이 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슈가 좀 많다든지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관심사는 관심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모든 국가의 공통의 방향으로 보고 있는 탄소 중립이라는 2030년, 2050년, 그러니까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그나마 현실성 있는 부분이 힙펌프가 유력하기 때문에 이 전기화와 힙펌프 적용을 같이 이렇게 병행 진행하면서 탈탄소 과정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에너지 정책 측면에는 상당히 중요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 최근에 굉장히 힙펌프가 단기간 내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작년에 약간 주춤했던 부분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공급망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소스를 이제 바꿔버리는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에너지라는 게 가격이 요동을 치면 거기에 맞춰 시장은 또 정확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힙펌프가 좀 의미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예전에 한 10년 전에 비해서 혹은 10년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 기계 장치에 부과되는 컨트롤러나 동원되는 데이터의 양이나 혹은 제어의 정밀도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상당히 전기전자 통신 쪽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어떤 기술의 속도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힙펌프뿐만이 아니고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측면을 봤을 때는 에너지 산업이나 에너지 서비스는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ICT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탈탄소나 에너지 공급이나 기술 융합,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산업 생태계, 안전, 친환경 각각의 항목으로 봤을 때 힙펌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여기 있는 마킹했을 때 예스도로 봤을 때 예스 쪽에 가까운 게 많이 있다. 그래서 각 국가가 속도엔 차이는 있지만 다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지금 뭐 600억 달러, 700억 달러 연평균 9% 내외의 성장률을 보여서 결국 2030년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가고, 이게 보고서마다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게 히펌프의 범위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각 주를 잘 보시면서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우상향인 거는 모든 그 시장 조사기관의 동일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큰 규모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시장에서 시장 규모 자체가 거의 그 더블업이 되는 거예요. 2배로 시장이 커지는 상당히 유망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가 있다. 기업 측면에서 기회가 있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부분과 부합되기 때문에 시장도 같이 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히펌프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속도, 이 그래프의 슬로프가 더 스티프하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기술적인 쪽에서 이제 많이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가지 못하는 게 있는 거고요. 정책적으로는 분명히 가야 될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2페이지에 히펌프 보급 확대의 장벽이라고 써놨는데, 이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콜드 클라이밋 컨트리의 비교 값이 되겠습니다. 캐나다랑 한국이랑 독일을 비교해 봤을 때 히펌프의 초기 투자비랑 운영비 해서 막대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데, 세 번째 있는 가스 난방보다 일단 비싸요. 비쌀 수밖에 없고, 공이 똑같습니다. 국가별로 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2배, 3배, 물론 히펌프 유형에 따라서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 히펌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혹은 정책적인 보조를 통해서 초기 투자비에 대한 어떤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런 그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기에 제약이 있는 부분이고, 그뿐만이 아니고 히펌프라는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익숙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안 썼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어떤 괴담도 있고 안 좋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썼다가 내 건물 혹은 내 공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외적인 장벽들도 상당히 있고, 게다가 이게 이제 히펌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숙련된 그 기술자들이 설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시장이 커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유럽 쪽에 히펌프의 보급의 추이를 봤을 때 2030년도에 당초 정책적으로 목표를 삼았던 것 대비 한 1,500만 대 정도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갭이 규모로는 한 1,500만 대인데 시간으로 보면 한 5년 정도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올 7월에 나왔었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이런 그 배리어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그 어떤 경쟁 대상이 되는 기술, 해법들, 뭐 화석연료 난방이겠죠. 그런 부분이 너무 잘 돼 있고 편하고 싸기 때문에 그쪽 연료비가 내려가면은 시장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는 다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인가 동시에 그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히펌프의 용량 온도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공급 열량, 필요한 만큼 열량이 나오지 않으면 춥겠죠, 건물은. 그리고 작동 온도도 우리가 원하는 온도만치, 산업용 같은 경우는 더 높기도 하겠지만 건물도 겨울에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외기와 상관없이 나는 따뜻해야 된다. 이거는 모든 소비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뭐 바깥이 춥다고 해서 나는 덜 따뜻해도 된다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실내 옷차림이 상당히 이제 하절기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가구가 많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뭘 껴입지 않거든요. 집은 따뜻해야 된다. 바닥은 뜨끈뜨끈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용량과 온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이클 선도상이 이제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든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든,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비나 장치가 들어가는 초기 투자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령 한렌지 성능이 잘 안 나온다. 추운 날 따뜻한 바람이 잘 안 나오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보조 히터를 넣는다든지 결국에는 이중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세 번째는 경제성에 있는 문제로 맨 위에는 용량이랑 온도, 작동 유체, 디지털화, 뭐 인증, 인프라라고 적긴 했는데 결국에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경제성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힙펌프를 묶어서 얘기하기보다는 가정용 힙펌프랑 상업용 힙펌프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김인성 교수님 발표에 뭐 가정용 힙펌프 대체 전력에 대한 추계 이걸 하신 걸로 이제 제가 타이틀을 봤는데, 가정용은 급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뭐 이런 상업용 건물 가서 샤워를 하진 않잖아요. 목욕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1년 365일 매일 4인 가족이 샤워를 꽤 자주 합니다. 그래서 급탕에 대한 에너지 그 사용량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특히 동절기에는 이제 난방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난방과 급탕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고, 그런 힙펌프 시스템이 구현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업용은 급탕보다는 좀 덜하지만 규모나 이런 게 뭐 1층짜리 건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상당히 고층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힙펌프를 운전하기엔 상당히 안 좋은 날씨입니다. 일본보다 안 좋고요. 겨울이 더 춥고, 그다음에 제상운전으로 들어가는 구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외기에 성에 서리가 생겨가지고 그걸 녹여주는 디프로스팅 운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또 이제 따뜻한 바람이 안 나오고 혹은 제상운전 자체도 많이 들어가면 장기 신뢰성에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공학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주 쾌적성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온도와 습도 딱 맞았을 때 이제 쾌적하다라는 느낌이 나는데, 그거보다 좀만 온도가 낮아도 이게 춥지라는 생각도 들고, 혹은 습도가 조절이 안 되면은 상당히 불쾌하잖아요. 보시면은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게 이제 컴포트 존을 표현한 건데, 온도도 맞아야 되고 습도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1kg의 건공기당 수분이 한 10g 정도 내외 정도 있는 상태가 보통 한 60% 내외의 상대 습도를 가지고 있고 쾌적하다 느낄 수가 있고, 한 70% 80% 정도 상대 습도가 되면은 매우 불쾌하고 며칠 지나서 보면은 구석에 이제 곰팡이도 껴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구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경제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미활용 에너지를 가져다가 힙펌프의 사이클을 구동을 해서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미활용 에너지를 가져다 쓰기 위한 추가적인 설비 투자와 설계, 이런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급 확대를 막는 장벽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결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거를 기술적으로 바꿔서 보면은 힙펌프의 어떤 사이클 선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여기 적용되는 워킹 플루이드, 보통 그 전기식 증기압축식 사이클을 적용하는 전기식 힙펌프가 주류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작동 유체, 좀 전에 전전 타임에 냉매 규제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경제적인 쪽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냉매 가격도 비싸지고요. 그리고 설계가 재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발비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시스템이 커지거나 여러 가지 부가 설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증기압축 사이클 힙펌프에 뭐 냉매 없이 돌아갈 수 없느냐라고 예전에 CTO 분이 저 그 회사에 있을 때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없습니다. 뭔가 작동 유체가 돌아가야지 열을 수송할 수가 있어요. 혹은 그때 CTO 분이 또 말씀하신 게, 아니 이게 뭐 기관이나 액관 두 개인데 관을 하나로 할 수 없는가? 없어요. 이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전체 사이클로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기압축 사이클에서는 냉매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기존에 아주 그 냉매가 갖춰야 될 조건으로 열전도율, 뭐 증발, 잠열, 압력비도 얼마 압축 안 해도 상변화 일어나면 좋은 거고, 윤활유 문제도 좋고, 비체적인 문제, 비체적은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커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부식이 있어도 안 되고, 뭐 불이 붙으면 안 좋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좋은 냉매들을 예전에 찾아서 잘 쓰고 있었는데, 규제가 생기면서 하나씩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비체적에 좀 안 좋아도 적용을 해야 되고, 압력이 한 10기압 정도 올라가도,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고려를 해야 되고, 혹은 생각지도 않았던 가연성도 좀 불 좀 붙으면 어때? 약가연성이라고 해서 써야 되고,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 결국에는 최적으로 찾은 워킹 프루이드를 하나씩 퇴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새로운 냉매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통해서 최적화된 냉매를 찾은 거거든요. 하지만 찾아야 되죠. 결국에는 이거는 건물용 히펌프나 산업용 히펌프나 또는 수송용도 마찬가지예요. 그 새로운 냉매를 찾기 위한 여정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도로 따뜻하고 원하는 정도로 샤워를 하고 싶고, 이 수도꼭지 돌리면 바로 따뜻한 물이 나오고, 뭐 이런 게 큰 욕심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시스템에서 히펌프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조금씩 희생을 하든지, 혹은 동일 수준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추가적인 설비나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R&D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17페이지에 에너지 수요 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 혁신형 R&D를 보실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 있는 게 다 건물용 히펌프의 기술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히펌프라고 하면은 난방용만 이제 히펌프라고 했는데, 요즘은 냉난방 절약형이라든지 혹은 열을 수송하는 칠러라든지 다 묶어서 히펌프라고 얘기하고 있고, 혹은 개방형 히펌프도 히펌프의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 묶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같이 놓은 거고요. 보시면은 아까 그 전 타임에 말씀하셨던 천알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히펌프 기술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사이클이 위아래로 벌어지면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70도 이상 벌어지는, 그러면서도 효율은 잘 나오고, 그리고 금방 쓰지 않고 신뢰성이 확보되는 그런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현장 사진이 되겠고,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거는 똑같이 터보기기를 써서 하는 건데 냉열 공급이고, 예전에 이제 저온 칠러라고 얘기했었던 기기에 대한 기술 개발, 마이너스 100도급의 울트라 로 템퍼러처급의 어떤 그 냉열 기기를 개발하는 기술 개발 과제도 있고, 가운데는 180도 정도 되면은 아무튼 산업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많이 있는 그런 스팀을 발생할 수 있는 히펌프 기술 개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위랑 아래에 있는 게, 위에 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아주 품질이 낮지만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배열을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잘 활용해서 시스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단위 최적당 발생한 열이 계속 퍼지고 있거든요. 렉당 한 서버가 40개 정도 들어가면은 거기 들어가는 그 소비되는 전력량이 다른 데 안 가고 다 열로 나옵니다. 대부분 열로 나오거든요. 그걸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효율적인 냉각을 수행하면서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이제 잘 살릴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오른쪽 위에 있는 액침 냉각 데이터 센터 열관리 초고율화 기술 개발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밑은 버티컬 파밍인데요. 식물 공장이라고 아마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실내에서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층고가 한 5m에서 8m 정도 되고, 굉장히 뭐 10단, 15단 이렇게 여러 단으로 쌓아서 우리가 밥상에서 먹는 상추 혹은 뭐 맛있게 먹는 딸기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산업의 성패는 에너지 요금을 이제 줄이는 데 달려 있고, 그러려면 이제 주변에 있는 미활용 열 에너지를 갖다 써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게 이 버티컬 팜 같은 경우에는 난방에 대한 어떤 에너지 소비량보다 냉방이 더 많거든요. 제습 혹은 냉방 이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또 잘 이제 펌프 시스템을 잘 구현해서 원가를 아끼는가, 뭐 이런 과제도 올해 착수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 혁신형 R&D와 더불어서 더 뭐 이제 하나의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촉격차에 대한 얘기고요. 이게 5월 달에 있었던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언론에서 보도자료에서 보실 수 있는데, 에너지 신산업이 7개의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7개 미션 중에 세 번째가 건물 산업 효율 기술 세계 경쟁력 확보라고 되어 있고, 그
건물 산업 효율 기술 세계 경쟁력 확보의 프로젝트가 또 3개가 있습니다. 3개를 보시면은 이게 높은 온도, 중간 온도, 낮은 온도로 좀 구분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딱 감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 타이틀을 보시면은 산업용 보일러 대체, 대용량 고온 힙펌프 시스템 기술 개발,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산업건물 친환경 보일, 부하 최적 대형 통합 에너지 시스템 기술 개발, 맨 밑에 게 산업용 극저온 초저습 힙펌프 및 냉열 활용 시스템 기술 개발. 3개 정도를 이제 나눠가지고 단기와 중장기로 간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때 5월 달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항들을 반영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지금 7월, 8월, 9월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프로젝트 4의 1, 2, 3번 중 그 동그라미로 된 표시 1, 2, 3번 중에서 특히 저 대시드 라인으로 렉탱글 처리되어 있는 2번째 과제 같은 경우가 저희 이제 전문가 회의했을 때 아주 높은 온도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낮은 온도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겪게 되고 마켓 사이즈도 큰 거는 중간계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는 초격차니까 엄청나게 높은 온도, 부담되게 큰 높은 온도랑 대용량 혹은 엄청나게 낮은 온도, 이렇게 초격차라는 이 타이틀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양단으로 가는 방향을 설정했는데, 시장이나 어떤 사업성을 봤을 때는 2번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분을 넣어놨고요. 어떻게 보면은 2번째에 있는 사항들이 힙펌프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게 열저장 시스템과 같이 연동되면서 돌아갔을 때 이게 구현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뭐 지금 현재 수준을 단기랑 중장기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아주 다양하게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부하를 최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미활용 열연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 이렇게 짧게 2줄 써 있지만 여기 들어간 기술 요소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힙펌프 이외에도 미활용 열을 활용하기 위해서 단위 킬로와트당 투입되는 US 달러로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아직 이제 시장이 많이 커지지 못한 열전 발전이나 유기랭킨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좀 더 객단가를 낮추고 신뢰도를 높여서 이 2번째 과제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기술들이 저 2번째 과제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를 보시면 이걸 다시 이제 온도로 구분해 놓은 건데요. 전 페이지에 있는 박스보다 훨씬 더 잘 보이시죠? 왜냐면은 온도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딱 구분이 가는 거예요. 7도에서 100도, 영하 80도, 100도, 200도, 1700도. 1700도, 그러니까 200도에서 1700도는 그냥 숫자만 봐도 굉장히 뜨겁고, 뭐 일상 건물에서는 겪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전 산업용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100도에서 200도도 산업용이구나, 뭐 제지나 펄프 뭐 이런 쪽이고, 100도 이하 상온 정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기존의 보일러로 대변되는 화석연료 기반의 시스템을 힙펌프로 이제 대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도에서 100도 사이에 중요한 게 그 미활용 에너지, 지금까지 잘 신경 쓰지 못하고 버렸던 에너지를 잘 회수해야지 경제성을 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에너지라고 해서 저품질 에너지인데, 그 저품질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첨단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소재도 개선이 돼야 되고 시스템 컨트롤도 개선이 돼야 어려운 기술들을 적용을 해야지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이제 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술 개발들이 아마 초격차에서 포함돼서 진행되는데, 말씀드린 건물 쪽에서의 힙펌프 보급 혹은 건물 쪽에서 고유의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힙펌프가 여러 가지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형태는 증기압축식 사이클뿐만이 아니고 흡수식, 흡착식, 증발식 여러 가지 형태의 힙펌프들이 다양하게 조합으로 들어가서 사이트에 맞게 구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첨언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이 얘기가 아마 전 시간에 얘기가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늘고 있고 뭐 전기가 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상업 공공이랑 제조업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가정용은 뭐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이제 여기 넣진 않았는데, 가정용이 아마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있는 게 급탕이랑 난방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결국 해당 부분을 힙펌프로 대체하면 얼만큼 전력 설비를 더 늘려야 되는가, 이게 문제인데,
그걸 정밀하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러프하게 종이랑 연필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집에 가서 요금 보세요. 난방 요금이랑 급탕 요금 딱 보시고 그다음 전력 요금 보시면은 이거를 대충 히트펌프로 바꾸면 내가 얼마 정도를 내야 될지 산출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히트펌프를 쓰면은 누진제 구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이 비싸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이 전기화의 과정에서의 전기를 잘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요금으로 귀결되고 22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는 2023년도 한 해 동안 1000가구당 공급된 히트펌프의 대수고 이게 이제 누적량을 봤을 때 노르웨이는 1000가구당 600대가 넘는데 영국은 한 15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가스 요금 대비 전기 요금이 영국은 상당히 이제 비싸고 그다음에 노르웨이, 핀란드 뭐 이쪽은 좀 저렴하더라. 그래서 요금적인 부담이 덜 되니까 간 게 아니야. 물론 히트펌프 고금은 요금뿐만이 아니고 이걸 지열로 가느냐, 공기열로 가느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일단 요금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스 난방 대비 히트펌프를 쓰는 전력 요금이 어떻게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 애경련에서 과제를 지금 하시기 때문에 조만간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산출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이 위에 같이 그리시면은 우리가 북유럽이랑 비슷한지 영국이랑 비슷한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아마 이제 누진제 구간 들어가면은 오른쪽 밑은 아닐 거예요.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그리고 요금뿐만이 아니고 초기 투자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건물주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할지에 대한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기후 조건 해외 사례를 우리가 많이 참고해서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보시면은 유럽 사례랑 미국 사례랑 이제 상당히 다른 이유가 북위 44도 기준으로 제가 지난번 얼라이언스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북위 44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은 8할 이상이 덥지 않은 곳에 있고요. 미국은 10분의 1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더운 데 있다. 그래서 냉방이 빵빵하게 미국엔 들어가 있고 위쪽에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한 전력을 많이 쓰고 있는 미국 사례랑 그렇지 않은 유럽 사례를 그 제도를 볼 때는 우리나라를 좀 잘 맞춰서 봐야 되고 이거를 기후 조건을 무시하고 보면 상당히 안 된다는 거고 그걸 단적인 예로 나타내 주는 게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게 냉방도일에 대한 이게 차이거든요. 원래 유럽은 냉방이 별로 필요 없었는데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냉방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고 있고 이렇게 전력에 대한 고민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뭐 프랑스나 독일 출장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텔 같은데 선풍기만 하나 있고 에어컨 없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냉방이 별로 필요 없었고 한 일주일 정도 선풍기 틀고 버티면은 되는 국가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다릅니다. 에어컨도 필요하고 상당히 더워졌거든요. 게다가 히트펌프를 난방 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절안용 설치하는 경우가 더 뭐 많이 있겠죠. 밸브만 하나 달면 되니까. 그러면은 냉방을 하기 더 좋아지기 때문에 냉방에 대한 수요가 더 늘 수도 있다. 뭐 이런 함정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기후에 대한 차이를 좀 잘 보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 난방뿐만이 아니고 냉방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지 정책적으로 바르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포함한 거였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정부 차원으로 봤을 때 예산을 지원을 하든지 그래서 R&D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급 사업도 펼칠 수 있고 혹은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든지 히트펌프 관련해서 가연성 냉매가 들어가는 건축법을 좀 보완한다든지 혹은 히트펌프 실외기나 이런 기계실로 들어가는 거를 용적률에서 좀 이렇게 좀 완화해 준다든지 혹은 전체 건물 하중에 대해서 결국에 추결제가 들어가면 많이 무거워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물론 어떤 레귤레이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그 규제를 바꾸지 않고도 지금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어떤 기술적인 개발도 상당히 중요해서 시장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입니다.